안녕하십니까. 권옥철입니다. 아, 제가 저 소개를 다시 좀 말씀드리면 저는 90년 12월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요. 30년 좀 넘게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뭐 영역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튼 로펌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사회하고 좀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럴까요? 뭐 바로 사회적인 어떤 글쓰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번에 포스텍에서 소통과 공론 연구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네, 공감과 설득을 위한 6가지 원칙 뭐 이렇게 주제를 잡아가지고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 4가지 질문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썼던 글을 중심으로 해서 육하 원칙을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글쓰기는 땡땡이다, 무엇이다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는 뭐 생각이다? 아니면 질문이다?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쓰기는 번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고가 후미타케라고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공저했던 작가인데요. 그 작가 글쓰기 책을 보다가 어, 생각을 말로 번역하라 이런 대목을 보고 정말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생각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거나 하는 것들을 글로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굉장히 뭐랄까 그 글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말을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얼굴 표정, 뭐 말 높이, 그 다음에 뭐 몸동작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전달할 수가 있는데 글을 갖고 내 생각,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고 30년 동안 그게 가장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맞겠구나. 정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든지 뭐 프랑스어로 번역한다든지 번역처럼 그 어려운 작업이구나라는 실감을 했었고 그때부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이게 어려운 일을 내가 하고 있고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막연한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쓰다 보면 구체화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사고의 뭐랄까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글쓰기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법조 쪽 그러니까 아, 판사, 검사, 뭐 법원, 검찰 이런 쪽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법률 용어를 전달하는 것도 외국어로 번역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과학이라는 어떤 어, 아니 공학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전달을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을 계속 갖고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번역의 자세, 뭔가 나는 이쪽 영역의 일을 저쪽으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먼저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문이 글이 될 때까지 고치고 또 고쳐라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글은 처음부터 그냥 마구 쳤습니다. 마구 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나는 대로 쓴 다음에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교해지고 뭔가 가다듬어지는 거지. 정말 이 생각이 딱 완성이 됐을 때 글로 전달하자 할 때는 그거는 정말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는 과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먼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게 맞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번역이라는 과정하고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변호사 분께 했더니 지금 한 50대 넘으신 변호사분인데 그분 말씀이 자기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보통 변호사들은 타임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5시간 정도 일했다고 하고 밤새서 일한 적도 있다. 글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걸 듣고선 그다음부터 좀 마음이 놓인다. 그러니까 글이란 게 참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뭐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좀 안도감도 또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글쓰기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팩트를 제가 해왔던 일들은 팩트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과정이라서 그 팩트는 틀릴 때가 많고 제가 아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정치부 기자는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경제부 기자는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사회부 기자는 자기가 취재한 게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팩트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팩트가 맞는지에 대해서 계속 아무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래 추려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디테일까지요. 근데 디테일에서 틀려버리면 완전한 어떤 전체 어떤 상황 같은 것도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된 글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떤 팩트에서 끝까지 이게 틀리지 않을까 약간 의심하고 또 고민하고 하는 자세가 없다면 글쓰기는 정말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더 굳히게 됐던 게 세월호 잠수사 하셨던 김관홍 씨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2016년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분 제가 관련된 기사를 읽고 칼럼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칼럼을 쓰면서 그 칼럼에다가 이분이 25구의 시신을 어떻게 보면 수습을 했고 뭐 이런 걸 썼더니 한 달 뒤엔가 아니 한 일주일 뒤엔가 그 작가님이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김관홍 잠수사를 아는데 김관홍 잠수사는 당시에 수습을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물속에 그다음부터 못 들어가고 계속 돕기만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맥구를 수습했는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세월호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세월호에 몇 구가 남아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해왔고 어떤 제가 25구라고 한 것이 김관홍의 어떤 정의로움에 누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다.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뭔가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25구를 구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저는 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 작가님은 정의로움에 대해 어떤 김관홍의 정의로움에 맞지가 않다. 팩트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해도 팩트가 틀릴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바로잡습니다라는 어떤 칼럼을 다음 주에 썼었는데 뭐랄까 굉장히 좀 저한테는 충격적인 어떤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팩트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 팩트가 아니면 틀린 거구나.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참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됐다 할까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디테일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제가 이 책자에도 썼지만은 중대하고 거창한 거에 절대 감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작은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감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김훈 작가가 2015년에 중앙일보의 그 세월호 진상규명을 이제 촉구하면서 썼던 첫 리드가 단원고 2학년이 제가 게시해 놓은 글인데요. 2학년 여학생 김유민 양이 사체로 이단형되었는데 소지품에서 1만 원짜리 지폐 6장이 나왔다. 근데 그 아버지가 6만 원을 쥐고 펑펑 울었다. 그거는 딸한테 줬던 용돈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6만 원은 가장 많은 용돈이었을 것이고 그게 물에 젖어서 다시 돌아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런 디테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 공감을 하게 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훨씬 더 뭔가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정말 뭐 몇 명이 숨졌다든지 300 몇 명이 숨졌고 그 가족이 몇 명이고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고 이런 말에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아니고 이 1만 원짜리 지폐 6장 이라는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디테일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 글쓴 결국 디테일에 관한 어떤 어, 제대로 전달해야지 글쓰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쓰기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글 쓰면서 한 절반 이상은 글 제목을 어떻게 쓸지를 갖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글을 지금 오늘도 제가 그 존윅 포라는 영화를 갖고 칼럼을 써서 넘겼는데 근데 그 존윅 포에 보면 대사 중에 그 야망 한 사람의 야망은 그 사람의 가치를 넘어선 안 된다라는 어떤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이제 글을 썼는데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그래서 정말 뭐 한 사람의 야망이 그 사람의 가치를 넘어설 때 이런 제목도 가능하고 또 뭐 한편으로는 어,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이 위험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쓴 건 감당 못할 야망은 이카로스의 날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것도 제 지금 마음에는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한 5시쯤에 다시 좀 고치자고 얘기를 해볼까 고민 중인데, 참 글쓰기에서 하면 제목 잡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첫 번째 기능은 그 3초, 3분, 30초치가 있는데 3초라는 게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리드에 한 3분 정도를 보고 이 전체 글을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30분을 읽게 된다는 건데 이제 3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3초의 어떤 그, 그 스팟을 제대로 때릴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말초적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글도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자극하고 호기심을 어, 이끌어내야지 결국엔 읽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두 번째 기능은 결국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제목이 있으면은 쓰다가 이건 이 전체 글하고 이 제목하고 안 맞는데 하면 빼버려야 되는 거고요. 이걸 써야지 결국에는 제목에 맞겠는데 하면 그 글을 쓰게 되는 거고 또 쓰다가 보면 제목을 또 고쳐야겠는데 하면서 제목을 고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기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른바 그 언론사 시험을 보는 친구들한테도 글을 쓸 때 항상 제목을 붙여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목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을 걸러준다. 이런 거면 당연하게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제목을 계속 견주면서 글을 쓰게 되면. 그래서 제가 썼던 제목들을 보면 뭐 한 번의 식사 자리가 악마의 덫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옳은 얘기만 하며 살지. 신문은 끝났다. 생각까지 해산할 수는 없다. 잔소리 공강 만세. 이렇게 좀 약간 제 나름대로는 좀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그러면서도 뭔가 너무 어떤 날탕이지 않은 그런 제목들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뭐 쉽지는 않았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로 제목 하나 바꿨을 뿐이라는 한결의 그 김명철 편집 기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어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휘가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 그 어휘를 30년 동안 제가 글을 써왔지만은 적절한 어휘를 찾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계속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글을 쓰다가 더 좋은 어휘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도 결국 그걸 못 찾아낼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약간 찜찜하고 뭔가 아무튼 덜 끝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오탈자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유는 오탈자 하나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글에 대한 어,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글을. 그러니까 오탈자를 하나라도 더 잡아내기 위해서 정말 눈이 아플 때까지 계속 다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소리내서 읽고 하면 찾아내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건 언론사에서 많이 쓰는, 약간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제재. 그러니까 어이아이인데 아이아이로 제재라고 쓴다든지, 금서인데 금세라고 쓴다든지, 제가 법원 판결문에서 본 거예요. 삼시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삼시기준이 뭐지? 삼시세끼를 먹는 기준인가? 하다가 이제 그 앞뒤를 보다 보니까 심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을 삼시기준으로 하고 이제 오탈자가 그대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판결문이 작성이 돼서 그대로 이제 의뢰인들한테까지, 그러니까 원고 피고한테까지 간 상황인데, 그런 것도 참 보면 약간 재판부가 물론 판결을 잘했겠지만 뭔가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 술 적게 마시면 암 위험성이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커진다라고 쓴다든지,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권력의 중간이라는 거는 제가 한 기자가 썼던 걸 제가 고치면서 봤던 건데요. 권력의 중간이라고, 정치부 기자인데 권력의 중간이라고 해서 권력의 중간이 뭐지? 그러니까 아무튼 권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럼 권력의 중심 아니야? 그런데 권력의 중심과 중간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센터라는 건데, 근데 중간하고 중심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 핵심이라는 거고 중심이라는 건, 근데 중간이라는 건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그게 어떤 핵심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 차장 사장은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 동생이 어느 회사 차장이었는데 여러 군데 잘못 나갔어요. 사장으로. 그래서 잘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장을 사장으로 나갔으니까 그 회사에서는 특히 형이 또 언론사 기자고 그러니까 형이 백을 써서 사장으로 바꿨나 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오탈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 그래서 언젠가 최근에 본 오탈자 중에 기억 남는 건, 바이든 둘째 아들이 이제 마약 같은 걸 좀 하다가 이제 일찍 무슨 죽었는데, 둘째가 죽진 않았죠. 첫째가 죽었고 둘째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개과천선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아무튼 둘째가 이제 그렇게 마약 같은 거 할 때 모텔을 전전긍긍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전전긍긍했다가 뭐지 했더니 전전긍긍했다로. 그러니까 전전긍긍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게 전전긍긍인데, 모텔을 전전했다는 건 들었고 전전긍긍이라고 그냥 거기다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참, 특히 어떤 언론사 특파원이면 한 10년 차 넘는 기자인데 이렇게 틀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약간 좀 실망감도 들고 그랬었는데, 오탈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예, 기사들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오탈자를 넘어서 제때 제곳에 제대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김소연 시인이 쓴 마음사전이라는 걸 보면, 돈은 땡땡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뭐뭐하다라고 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돈은 중요하고 여친은 소중하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은 소중하고 여친은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은 중요할까요? 아니면 소중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지만, 아무튼 소중하다와 중요하다는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어떤 말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뭐는 표시하고 뭐뭐는 담겨 있다 할 때 성의는 표시하고 정성은 담겨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다르게 쓰이는 거고 축복하기는 쉬워도 축하하기는 어렵다? 아니면 축하하기는 쉬워도 축복하기는 어렵다.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축하하는 건 뭔가 밖으로 이렇게 잘 됐어. 너 잘했어. 아니면 축하해. 이렇게 하는 거고 축복은 진짜 마음속으로부터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축하하기는 쉬워도 축복하기는 어렵다가 더 맞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뭐 육회, 상쾌, 경쾌, 통쾌 이것도 다 말뜻이 다르고 까다롭다, 까칠하다, 까탈스럽다 이게 다 말이 뜻이 다른데 이제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그냥 쓰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워딩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워딩 자체도 시간이 가면서 낡아지고 뉘앙스가 달라지고 때로는 위험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라고 제가 이제 법무법인에 있으니까 이건 관행일 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관행이라는 것로 어떻게 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린 그동안 그냥 관행이었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 뭐 잘못된 관행 아니면 불법적인 관행 아니면 사라져야 될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걸 갖고 자기네들이 어떤 행동 같은 걸 변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랬고 뭐 거래도 뭔가 뒷거래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에는 뭐 재판 거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열정도 마찬가지로 그 예전엔 좋은 말이었거든요. 열정이. 근데 지금은 뭐 열정페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최근에 작년엔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법률신문에 이제 칼럼을 작게 썼는데 자기 선배 그러니까 사법시험 선배가 어떤 작은 로펌의 대표인데 좀 서울대 로스쿨에 좀 붙여달라고 게시물을 그러면서 열정이 있는 뭐 법조인을 뭐 기다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했대요. 자기가 전화해서 형 열정은 좀 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왜 빼냐면 내가 무슨 자격을 원한다든지 점수를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열정을 빼자고 그러냐 그래서 그 교수가 차라리 자격이나 점수를 요구해라. 열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싫어한다. 그러니까 자기네 때는 어떻게 보면 밤새서 일하고 그래 다 집에 잠깐 들어가서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빳빳한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다시 나와서 일하는 게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말, 말의 맛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도 마찬가지고 적폐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이던 말들은 뭔가 식상해지고 그 어떤 뭐랄까 그 말을 통한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라져 버린 거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언젠가 책을 쓸 때 여기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자가 뭐 대법원장을 기다리다 뭐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됐더니 편집자가 여성이었는데 여자를 뺐더라고요. 돼지꼬리에서.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뭐 설명이 없이 그냥 빼버렸는데 저한테 다시 보내줬길래 생각하다가 맞다. 그 인터뷰에서 뭐 했다는 게 여성, 남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나는 왜 여기자라고 썼을까? 그 여기자라는 표현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 제가 보도국장 할 때도 여교사 이렇게 나오면 여교사라고 쓸 필요가 있느냐? 여성의 무슨 여성이라서 무슨 어떤 이유가 있다면 모르고 그다음에 여성교사라고 하면 몰라도 여교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해서 바꿔보자라고 해서 좀 바꾸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예전에 그냥 어떤 관례적으로 썼던 말들이 이제는 안 맞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는 글쓰기는 밀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밀당은 글쓰기 핵심이 아무튼 저는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 밀당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튼 쓰는 사람은 나잖아요. 나인데 읽는 사람은 누군가인데 그 누군가를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에 읽는 사람은 내가 신문 기자인데 내 글에 읽는 사람은 30대 40대다 아니면 50대 60대다. 그리고 내 글을 읽는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다 아니면 중립에 좀 가까운 사람이다. 그다음에 내 글에 읽는 사람은 신문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프로파일링이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지 밀당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연령 불문, 뭐 성별 불문, 그다음에 어떤 뭐 저기 직업 불문, 이렇게 불문한 글들을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자에 대한 어떤 정확한 자기 뭐랄까 그 어,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구획을 만들어서 내 독자는 이런 사람이다. 난 이 글을 이런 사람을 향해 쓰고 있다. 라는 걸 확실히 해야지 밀고 당기는 어떤 것 작업도 가능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강요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요즘에는 뭐 누가 이걸 꼭 읽으세요 아니면 너희가 아니면 큰일 나요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무튼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라이벌이라고 썼는데 제가 거기에 인용했지만 여기에 인용했지만 박찬욱 감독하고 봉준호 감독이 한국일보하고 공동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대목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우리 라이벌은 개그 콘서트나 컴퓨터 게임 같은 국민들의 다른 여가다. 한국 영화끼리는 라이벌이 아닌 것 같다. 좋은 영화 만들면 한국 영화 시장은 더 커질 거다. 그랬더니 봉준호 감독이 우리 최대 라이벌은 게임 아닐까? 아니면 스포츠, 아웃도어 활동. 그래서 일요일에 지하철 타면 그 4, 50대 아저씨들이 등산복 입고 보면 무섭다. 저 사람들이 왜 영화관 안 가고 다 산에 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박찬욱이 감독이 예배당도 우리 라이벌이다라고 이제 썼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을 빼앗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간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의 시간이라는 건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신문을 볼 수도 있고 그냥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시간을 뺏기 위한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은 다음부터 내 경쟁자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아니다. 내 글의 경쟁자는 뭐 무한도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당시 유행하던 어떤 드라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 라이벌을 그냥 언론사라고 구획짓는 게 참 웃긴 일 같다. 언론사끼리 잘 돼야지 어떻게 보면 그 시장도 커지고 하면서 나도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 만화가 한 분을 유명 만화가를 뵀는데 그분 말씀이 강풀 작가가 최근에 아무튼 뭐 그 한 몇백억짜리 그걸 해서 넷플릭스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긴 잘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다른 동료 만화가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것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참 바보 같은 짓이다. 저게 망해버리면 다 같이 망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로 나눠져 있지만은 동업자인 거죠. 예. 글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일 테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전공 분야를 갖고 있으면 그 전공 분야가 계속 커져야지 결국에는 나 자신한테 주는 메리트도 있는 건데 자꾸 그 안에서만 싸우는 게 맞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밀당은 내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밀고 당기길 잘해야 되는 거고 더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되는 거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고 참 쉽지 않은 일이 된 거죠. 예. 예전처럼 신문, 뭐 TV 이런 매체밖에 없었던 사회에 비하면 정말 요즘에는 뭐 제가 잘 아는 어떤 앵커분들도 퇴직하면은 뉴스 안 본다. 넷플릭스가 훨씬 재밌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경쟁하기 어려워진 사회 같아요. 글로는. 예.
그리고 AI 이제 뭐 챗GPT도 나오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챗GPT 시대는 결국 얘기하는 게 지식 갖고 경쟁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 어떤 대형 로펌의 변호사분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제 변호사가 할 역할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지혜다. 지혜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의뢰인들이 다 저기 그 검색해서 가져온대요. 판례니 뭐니 다 가져오기 때문에 예전처럼 2, 3년 차 어떤 어쏘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긴다라는 어떤 어, 그간의 경험과 또 어떤 지혜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사람이 승복하고 사건을 맡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챗GPT로 해서 뭐 이렇게 리포트 내는 걸 그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는 챗 GPT 갖고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챗 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챗 GPT 나온 것 같고 제대로 좀 분석을 해서 틀린 걸 골라낸다든지 그리고 그걸 갖고 제대로 된 어떤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을 낸다든지 하는 친구한테 해야지 챗 GPT를 이용했다고 해서 뭐 대상에 제외한다든지 이거는 앞으로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어떤 변호사 하는 친구가 얘기하던데 저는 일리는 있는 얘기 같다는 생각도 하고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대학에서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식에서도 저는 밀당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해서 기는 어떻게 보면 글을 처음 쓸 때 사안을 소개하고 승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전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생각, 자기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어, 소개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밝혀주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는 이게 기승전결인데 기전승결도 가능하거든요. 먼저 소개를 한 다음에 바로 상대방 생각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더 보강한 다음에 끝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그 형식에서도 형식 파괴 같은 게 좀 필요한 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좀 제가 제목을 공감과 설득을 위한 글쓰기라고 했기 때문에 왜 공감과 설득이 필요한지 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공감은 여러분들 뭐 대충 그 말의 뉘앙스에서 아시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내 느낌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공감이고 설득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내 생각에 가깝게 좀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설득일 텐데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냥 설득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제 생각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글쓰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쓰기 위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카톡도 그렇고 메일도 그렇고 글쓰기를 정말 글 쓰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제 딸도 그렇지만은 막 그 뭐 모바일로 뉴스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신문은 안 보지만 종이신문은 안 보지만 그렇게 글 쓰고 읽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 수준은 굉장히 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올린 그 카톡이 뭐냐면은 부천시의회에 있는 그 공무원이 그 부천시의회 무슨 위원장이 독단적이다 이런 걸 단톡방에 올렸는데 그 단톡방이 시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이었어요. 잘못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삭제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휴가를 내고 기사를 보면 휴가를 내고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생각 없이 글을 쓰고 보내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 뭐 제가 한 몇 년 전에 사회부장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어. 어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어, 초등학교 이름을 무슨 징계를 당한 초등학교 이름을 쓰면서 중학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틀렸을까? 이 정말 초보적인 자료를 갖고 보고 쓰는 거를.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카톡방을 여러 개 띄워놓고 카톡하면서
카톡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 전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아무튼 여러 가지 소통 창구들이 계속 열려 있으니까 여기저기 아무튼 계속 쓰고 뭐 하고 쓰고 뭐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잘못된 메시지들이 쓰게 되고 결국엔 글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질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쓰고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그 OTT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일반화되면서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더글로리 이번에 나왔지만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자조가 나오냐면 이젠 뭐 조선중앙동화 뭐 이런 한겨레 경향 뭐 이렇게 일간지보다 넷플릭스가 더 힘이 세다. 넷플릭스 더글로리 나오니까 학폭 문제가 막 어떻게 보면 사회 이슈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뭐 나는 신이다 나오니까 JMS 문제가 막 이슈가 돼버리고 기자가 아무리 써도 기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JTBC에서도 정명석 씨 문제를 JMS 문제를 썼는데 인터뷰했는데 그때는 별 주목을 못 받다가 나는 신이다 거기서 좀 영상이 나가고 하면서 물론 좀 자극적으로 나갔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분노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활자 매체는 더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OTT나 이런 것들이 더 저널리즘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OTT가 일반화되면서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더 심화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카지노라는 아니 드라마를 보려고 했더니 그게 제가 저게 안 돼 있더라고요. 뭐죠? 그 디즈니 플러스에 그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누구한테 그거 재밌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유튜브로 오시라고 8회짜리가 한 1시간 반 정도로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뭐 대사 뭐 상황할 거 없이 이해되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없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다 어, 어떻게 보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한 7시간 정도 되는 분량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저 드라마를 다 볼까? 누가 정주행할까? 시간이 바쁜데 그래 아는 척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더니 출판사 편집자가 그런 책이 나왔다 이미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책이 일본에서 나왔고 그 책을 한번 보시라고 해서 봤더니 뭔가 1.5배속으로 영화도 보고 그 다음에 자막에 있는 일상적인 장면은 10초씩 그냥 건너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상화돼 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가성비다. 시간 가성비가 이 시대의 신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 예전처럼 제가 성장할 때 한 청소년일 때는 신문을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신문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신문 연재 소설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봤었는데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재밌다는 것들도 압축해서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 글쓰기라는 건 누가 읽고 글을 누가 읽고 누가 제대로 하려고 할까라는 어떤 약간 글 쓰는 사람의 절망감 같은 게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공감, 그다음에 설득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기능들을 되살리지 않으면 정말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두 개는 어떤 관계일까를 좀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통 공감하고 설득하면 공감은 감정이고 설득은 논리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설득과
어떤 감정과 논리는 좀 분리된 거 아니냐. 그리고 감정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부의 증명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남녀 주인공이 20대 초반에 20대도 안 됐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10대 후반에 청소년들인데 그때 노마라는 조금 중학생 정도 된 친구가 같이 이제 뭐, 뭐 일도 하고 하면서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이제 죽은 거예요. 예, 죽은 건데 그 친구가 죽은 거는 아무튼 갓길 없는 2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빨리 달렸고 인도가 없었고 주변이 어두웠고 길이 얼어서 미끄러웠고 트럭 기사는 피곤했고 애가 너무 가볍고 작았고 뭐 그래서 죽었다는 건 알겠다. 근데 왜 그때 트럭이 달려왔고 왜 우리는 시시껄렁한 농담을 던지고 있었고 얘는 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왜 걔가 죽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알겠어요. 논리적으로는 걔가 죽은 이유를 교통사고 난 이유를 알겠는데 그 좀 다른 어떤 이유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저는 문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감정은 비합리적인가? 감정도 합리적인 거 아닌가? 꼭 감정은 비합리적이고 논리는 합리적인 거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근대이성?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그 이런 것처럼 그 최근에 제가 책을 추천사를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그 뭐 9.11이 조작된 거다.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낙태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갖고 계속 취재를 다닌 거예요. 취재를 다녀서 이 책을 쓴 건데 그 책의 어떤 결론을 보면 스스로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스로 바꾸게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하고 계속 좀 길게 얘기하면서 왜 자기가 그런 결론을 하게 됐고 그런 결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모순은 없는지를 스스로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야지 그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예. 정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네 생각은 틀린 거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마치 그 곰한테 습격당한 것 같은 신체적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책에 따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반박을 해도 그 반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어하려는 기제가 작동하면서 반발을 하지.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내 생각 바꿔야겠어라고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아니죠. 한 몇 년, 저 2017년에 수술을 했는데 그때 수술이 뭐냐면 제가 이쪽 눈이 약간 경련이 있었어요. 경련이 한 10년간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뇌 밑에, 손해 밑에 혈관이랑 안면신경이 협착이 돼가지고 혈관이 뛸 때마다 이제 안면신경이 흔들려서 이제 경련이 되는 거라서 이 뒤쪽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뇌를 연다는 게 무서웠고, 예, 그 다음에 일부 선배들은 반대했고, 그래가지고 내 와이프는 이제 계속 하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해봐라. 뭐 한 10분의 1 정도 그 뭐 청각 장애랄지 이런 10% 정도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확률은 높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데도 저는 못했어요.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슈퍼에 갔다가 어느 날 저기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슈퍼에 가서 뭐 좀 사려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쫓아나왔어요. 쫓아나와서 얘기를 하시길래 뭐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구한의사가 온 것 같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구한의사가 오신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구안의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등을 돌리면서 집에 가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하고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쫓아와서 얘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좀 수술해야겠구나. 그래서 수술을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병원에 연락해서 이제 날짜 잡고 수술해서 이제 뭐 잘 돼서 이렇게 됐는데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랄 땐 안 하더니 모르는 여자가 하라니까 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하고 정말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땐 잘 안 듣다가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쑥 얘기하는 거 그거 갖고 듣게 되는 게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펌을 그러니까 그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로펌 대표하다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로펌을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결국 안 됐다. 그래서 그걸 외국 로펌 대표한테 얘기했더니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그 책 제목은 아무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 생각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니혼 게이자의 신문, 그러니까 저기 일본어를 배우라고 하면은 절대 사람들이 일본어 공부해라. 너 아니면 너 변호사 성공하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주니어 변호사들이. 근데 니혼 게이자의 신문을 그 선배 변호사가 계속 갖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아무 말 없이 계속 읽다가 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일본어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나도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넛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바로 그냥 네 생각을 바꿔 네가 잘못됐어 네가 이거 해야지 하지 않으면 큰일 나라고 해도 안 바뀐다는 거고 부지불식간에 정말 바꾸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험으로 얘기한다든지 스토리텔링으로 설득한다든지 이런 어떤 어, 공감하고 귀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가 바꾸게 만드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책인데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과 설득의 관계를 좀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건 쓰는 사람한테서 독자한테, 읽는 사람한테 가는 것도 흐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서 답으로 가는 것도 흐름이고, 그 다음에 뭐 공감에서 설득으로 가는 것도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글쓰기의 어떤 요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흐름은 결국에는 좀 강하게 시작해야지 그 흐름이 길고 힘있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 그냥 정말 어, 얘기해야 되는 현안 이런 것들이 강하게 강도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읽고 거기에 그 글에 힘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작은 문제는 그럼 못 쓰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문제 안에 큰 문제들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뭐 법률신문에 제가 층간소음 문제 갖고 썼지만 저는 층간소음 문제에 결국엔 한국 사회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시민의식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져 있는 게 층간소음이고 작은 문제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한 사회를 다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걸 갖고 크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그야말로 작은 걸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얘기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글의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흐름의 기본 단위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글은 항상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A라는 생각이 A 다시라는 생각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같이 모아놓고 그리고 A랑 B가 섞여 있으면 띄워놓고 하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 덩어리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왕비가 죽고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냥 죽었나 보다라고 할 텐데 왕비가 죽자 슬픔에 빠진 왕이 죽었다 하면은 좀 뭔가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흐름에 어떻게 보면 몸을 맡기게 하는 게 할 수 있을 때 글에 흐름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 롤러코스터를 좀 연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슬슬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꼭지점에 딱 다다랐을 때부터 정신없이 내려가서 결국에는 뭘 했는지도 모르게 딱 그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롤러코스터인데 그런 것처럼 어떤 낙차, 그 다음에 변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최우식이 기우인가요? 최우식이 나오는데 최우식이 그 박사장 집의 그 딸 다혜인가 다혜한테 그 처음 만나서 수학 문제를 푸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20뭐 풀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다혜야 너 지금 중요한 건 기세야. 나는 네가 이 25번 문제를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네가 이걸 얼마나 제대로 장악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전은 기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글도 기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공감과 설득의 어떤 그 사이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흐름에 갖고 한번 어, 글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요즘 해보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1시간 정도 됐네요.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걸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을 제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예시된 글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결국엔 같은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가라고 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이 육하원칙이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면 결국엔 내가죠. 쓰는 건 나잖아요. 근데 나라고 할 때 사람들이 보통 어,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통념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나라고 생각하면 나는 뭐냐면은 그냥 대한민국에 5천만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는 나 하나거든요. 나 혼자고.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다른 사람하고 느끼는 것과 달라요.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 몸의 형태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달라요. 달라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뉴스를 볼 때 짜증이 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하면 저는 그게 제 감정인데 제 감정은 글쓰기의 토대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프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뭘 했다 그러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그 짜증을 갖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어, 내가 어떤 감정선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구나. 내 취향은 어떤 거구나. 예를 들면 나는 뭐 김현수의 소설이 난 좋다. 김영하의 소설보다. 아니면 나는 김영하가 난 더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의 소설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뭐 무라카미 하루키 난 책이 좋더라. 난 별로더라. 뭐 이런 그 취향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알아야지 결국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100% 중에 99%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1%의 내 생각을 찾아내서 그걸 갖고 쓰는 게 글이 아닌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의미를 갖게 되지. 그야말로 누가 써도 다 똑같은 글이라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네. 정말 감동이야. 라고 하면서, 물론 읽을 수도 있지만은, 이 생각은 좀 나하고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하면서 또 글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나라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좀 소중히 하면서 계속 뭔가 확장해 나가는, 그러면 쓰면서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제가 예를 들면 세월호 무슨 팽목항에 가서 2박 3일 동안 취재를 하고 하면서 글을 썼던 게 또 내가 다른 나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쓸 때는 어, 현장 사설을 쓰라고 해서 논설위원회에서 보내서 2박 3일 동안 어쩔 수 가서 그랬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내가 되면서 글을 쓰면서 글을 안 쓰고 제가 만약에 그냥 구경하러 왔다든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쓰면서 또 달라진 거거든요. 제가 확장이 되고 아니면 심화가 됐다든지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누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를 들면 제가 그 2016년인 것 같은데 제가 사회부장하고서 이제 논설위원으로 내려왔는데 어느 날 후배가 논설위원으로 찾아와서 부장 저기 그 자기가 요즘에 검찰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수사를 하는데 요즘 그 사람들 보면 죄책감이 든다고 피해자들 보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그분들 그 중앙지검 앞에서 맨날 집회하는 거 한 2, 3년 동안 계속 봤는데 저 기사거리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또 집회하고 있구나.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나?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갔지. 거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취재해보자라는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검사들보다 자기의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장할 때 한 7건 정도의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보니까 처리한 것도 있지만 되게 단순 그냥 2, 3단짜리 작은 기사로 처리한 거였고 저 자신도 그냥 어떻게 보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왜 놓쳤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 글을 썼는데 그래서 전화를 그때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자녀가 돌아가신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쭉 말씀하시면서 요즘에 막 갑자기 PD나 기자분들이 막 전화 오고 찾아오고 카메라 뭐 촬영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아무튼 그 찾아다녔는데 그때는 투명인간처럼 보시던 분들이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좀 지나면 또 관심이 사라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제 얘기를 쓴 거죠. 나는 왜 놓쳤는지. 그러니까 뭐 그냥 일선에 있던 기자도 아니고 그냥 부장이었던 내 그 어떻게 보면 일선이 아니고 이선에 있던 나는 왜 놓쳤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제 썼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약간 느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왜인데 왜는 나랑 아까 누가와도 굉장히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는 그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쓰느냐라고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왜 쓰는가 하면 정말 이건 쓰지 않고 내가 베길 수가 없어. 이 문제는 내가 꼭 써야겠어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쓰는 게 왜거든요. 예. 왜인데 대부분의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글 쓰는 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그냥 옳은 얘기를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건 써야겠어. 난 욕먹더라도 한번 써야겠어. 아니면 내가 좀 창피하더라도 쪽팔리라도 한번 써야겠어라고 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안전한 얘기들, 옳은 얘기들만 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제가 이걸로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뭐 연애 사이트에서 이제 그 연애 사이트 경험담, 실패담 같은 걸 쓰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는 옳은 얘기를 쓰고 그에 대한 옳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어른들이 매너 있게 대하는 곳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뭐 키 작은 남자는 나는 싫다라고 하면 왜 외모를 보느냐 사람을 봐야지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도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아무튼 금기시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좀 뭐 보는 분들만 다르겠지만은 조영남 씨가 맞아 죽을 각오로 뭐 쓴 친일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고선 진짜 맞아 돌아가실 뻔했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보다는 친일 선언 그리고 뭔가 일본에 대한 칭송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어떤 반일 감정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리오 여기서 썼지만은 어, 여자 얘기와 음식 얘기를 묶어서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있을 수 있는 사치를 다 해봤다. 최고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고 했는데 난 일본이 디플레이션하고 거품이 꺼졌던 게 이렇게 사치를 안 해서 그냥 근검절약하는 어떤 농경민의 어떤 사고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치, 그 다음에 뭔가 그 낭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칭송하는 어떤 글인데 제가 이걸 한국에서 어떤 작가가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약간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아이폰 중요하고 뭔가 취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속 아무튼 옳은 얘기만 얘기를 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맞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왜라는 것도 내가 한번 좀 어, 도발적으로 아니면 좀 정말 진심에서 한번 쓰고 싶은 것들을 쓰는 그런 것들이 될 때 사람들이 좀 공감하고 설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부분은 음, 시간이 없긴 한데 그 좋은 교수라고 좋은 교수 동국대 교수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사당동 철거촌, 그러니까 철거민들을 25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어떤 할머니 가족을 추적해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유산할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고 뭐 대포차 명의를 빌려주고 돈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저기 TV 드라마 연애 각본을 따라서 뭐 남자 따라 가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쓰는데 우린 그걸 어떻게 보면 그냥 비웃는다. 비웃는다. 이해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냥 저 사람도 그냥 저렇게 사네라고 비웃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보진 않는다. 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처음에 쓴 책들 그 앞쪽에 보면 조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하러 가서 토하는 경험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전혀 맡았던 냄새가 아닌 것들을 맡으면서. 그러니까 좀 다른 어떤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대해서 쓰는 것들, 생각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이번에 무엇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책 성공거담이 듣고 싶은 당신께라는 제목을 잡았던 건 그분께 갔더니 자기가 중앙일보 보는데 제가 중앙일보 논소년일 때니까요. 중앙일보 보는데 중앙일보는 내 서평을 안 쓰더라.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안 쓰더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일보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책만 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공담이 듣고 싶은 당신께서 좀 다른 생각, 다른 얘기들도 한번 좀 우리가 읽어보고 생각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거 갖고 한번 썼는데 어떻게 보면 소명으로서의 분열이라는 건 사회학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기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는 아무튼 뭐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2015년, 16년에 그 부천에서 그 아동 학대에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시신이 냉장고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때 밤에 갔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밤에 갔는데 이거 뭘 쓰지 하다가 그때 아무튼 초등학교 가보고 초등학교가 가깝다는데 한번 걸어가 볼까 걸어가 보고 주민센터가 가깝다는데 걸어가 볼까 걸어갔더니 다 4분 7분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찾아서
들이 찾아와서 할 수도 있었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했던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현장에 가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글 쓰는 사람들은 아무튼 현장을 한번 가보면 좀 다른 어떤 공기 냄새,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면서 좀 다른 걸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저는 언론 시험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집회할 때도 가보고 가서 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알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하면 그냥 신문으로 읽는 거와 좀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것은 현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는 뭐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준호 그 박찬욱 감독 그 인터뷰를 읽은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도를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가끔 보면 정말 좀 약간 웃기다 아니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글입니다. 한 글인데 뭐 그때 사도라는 어떤 그 영화가 있었을 텐데 생각할사 스팔도를 계속 교차하면서 글을 썼던 그런 글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는 그 글은 결국에는 뭐 시의성도 있겠지만은 언제라고 할 때 시의성도 있겠지만은 저는 글은 결국 나와 싸우는 시간이 아닌가. 결국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 찾아가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라고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한 대사가 있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계속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나가는 게 글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루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동료 논소련 중에 어떤 분들은 한 2시간? 2시간 정도 쓰시고 출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아침에 대충 신문 보시다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한 2시간 쓰시면 출구하시면 그걸로 이제 정말 전 존경하는 분들인데 정말 손을 빨리 터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쓰기 시작해서 한 5시간 쓰고 다음날 아침부터 마감할 때까지 한 5시 마감할 때까지 계속 고치고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도 계속 또 다시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신문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린트한 거 신문 그 대장 프린트한 거를 대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고치면서 저기 편집하는 오퍼레이터한테 가져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계속 했는데 참 힘들죠. 힘든데 어, 계속 이게 최선인가라고 되뇌보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고치다 보면 더 나은 게 나오거든요. 물론 잘 썼다가 더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튼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아무튼 소리내서 읽으면서 이게 최선인가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는 교보문고가 이제 광화문에 있으니까 가까워서 가서 책들 그냥 새 책 출간된 신간들 읽으면서 아 이런 워딩들이 있네. 아 책 제목이 이렇게 썼네. 서문에 보니까 아 이렇네 라고 하면서 어떤 워딩 샤워라고 표현을 저는 해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단어들 어휘들하고 이렇게 샤워를 해보는 그런 건 중요한 것 같고 그건 뭐 비단 서점이 가까운 데 없더라도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그런 워딩들 새로운 워딩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걸 쓰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책을 읽거나 영화, 드라마 볼 때 문장이나 단어들을 저는 많이 좀 참고를 하거든요. 참고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죠? 드라마 차정숙, 그 닥터 차정숙 보면 그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저지르는 방식은 대담하고 해결하는 방식은 치졸하다 그러면 아 멋있다 진짜 정말 멋있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이제
메모해 놓고 나중에 뭐 인용할 때 인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머리 위를 스쳐갈 때 항상 메모를 하는 건 어, 뭐,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글을 쓰다가 풀리지 않을 때는 산책을 저는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산책하다 보면 떠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도 많은 철학자나 아니면 작가분들이 그 걸으면서 여러 가지 글에 대한 착상도 갖게 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녹음을 한다든지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텐데, 저는 아무튼 뭐 그렇게 생활에 왔고, 요즘도 좀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